청취자 여러분, 독도는 그저 동해에 떠있는 바위섬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역사와 피해 기억이 담긴 땅이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주권의 최전선입니다. 조선 시대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했던 삶의 터전이었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침탈하려 했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독도는 단순히 역사적 상징을 넘어 최첨단 군사 요새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교과서나 외교 무대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이재명 주도 아래 독도를 철저히 무장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침 항모로 만드는 전략이죠. 단순히 경비병 몇 명이 상주하는 수준을 넘어 첨단 감시 장비와 방어 시스템이 결합된 전략 요충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겉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태도는 늘 이중적이었죠. 표면적으로는 국제법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독도를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싶은 욕망을 숨기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럴 여지가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이제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의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최첨단 군사기지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도 인근 해역에 설치된 해저 감시 시스템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움직임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근처에서 무리하게 훈련을 벌일 경우 이미 우리의 통제망 안에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저는 중국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시진핑 정부 역시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동중국해와 동해를 거쳐야 하는데 독도가 바로 그 길목에 있습니다. 한국이 독도에 첨단 레이더와 무인기 감시 체계를 배치하면 중국 해군의 활동 반경이 사실상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독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지만 내심 불편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독도가 정말로 군사적 요충지로서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단지 섬일 뿐인데 왜 이렇게 일본과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독도가 가진 지리적 위치가 답이라고 봅니다.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일본 오키섬과 한국 울릉도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독도를 장악하는 세력이 동해 전체를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가 한국 손에 확실히 들어간 순간 동해에서의 해군 활동이 크게 제약받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감시 기능만이 아니라 독도는 상징적 힘도 큽니다. 독도가 강화될수록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힘을 잃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이나 동남아 언론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요새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외교적 고립을 의미하죠. 제가 듣기로는 일본 내 보수 언론조차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자국 정부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한국이 스스로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걸 긍정적으로 볼까요? 아니면 불편하게 여길까요?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미국도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강화되면 미국이 동북아 방위에 쏟는 자원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효과를 한국이 대신 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너무 독자적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단순히 한국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때로는 한국의 독립적 군사 전략을 견제하려는 속셈도 있다는 겁니다. 독도가 완전히 요새화되면 한국의 자율성이 커지고 이는 곧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지렛대를 조금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독도의 요새화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첫째, 일본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무력화됩니다. 둘째,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견제됩니다. 셋째,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도 자주적 군사 역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섬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질서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해가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독도를 단순히 상징적 기지에서 전략 요새로 탈바꿈시킨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레이저포입니다. 일반 포병 무기와 달리 레이저포는 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력만 공급되면 연속적으로 사격할 수 있죠. 이는 독도와 같은 외딴 섬에 최적화된 방어 수단입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무인기나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내더라도 레이저포가 작동하는 한 사실상 돌파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일본이 최근 무인기 부대를 대폭 확충하며 독도 주변에서의 감시 활동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건 한국의 레이저 방어망 앞에서는 그야말로 종이 비행기 수준입니다.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목표를 타격하기 때문에 무인기가 수십 대 동시에 날아와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죠.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도 한국이 레이저 방어 체계를 실전 배치했다면 독도 상공에 접근하는 건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신형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며 힘자랑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미사일들이 독도 방어망에서는 무력화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요격 체계는 요격당할 때마다 한 발당 수십억 원이 들어가지만 레이저포는 한 번 발사 비용이 전기세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쏴도 한국은 사실상 제로 비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야말로 동북아 군사력 균형을 한국 쪽으로 확실히 기울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성능이 아직 완전히 입증된 것이냐는 거죠. 혹시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가 끼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조차도 레이저 무기 배치에 여러 제약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진은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중 출력 결합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즉, 한 기기의 레이저 출력이 약해질 경우 다른 발사 장치와 동기화해 위력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게다가 독도의 기후는 생각보다 맑은 날씨가 많아 실전 배치 환경으로도 적합합니다. 삼성과 하나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기술은 이미 시험 과정에서 비행 속도 마하 2에 달하는 표적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조차도 이 부분에선 한국이 우리보다 빠르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이 독도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려 할 경우 레이저포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하겠군요. 흥미로운 건 일본의 언론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겁니다. 자국민이 한국의 기술 우위를 알게 되면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제 군사 분석 기관들은 이미 독도를 세계 최초의 실전 레이저 방어섬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현이 참 적절합니다. 실제로 독도는 이제 하나의 무기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일본이 항공모함을 띄우고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한다 해도 독도에 구축된 레이저 포화 방어 체계 앞에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작은 섬이 큰 항모를 압도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이 수십 대 무인기를 띄워 독도 주변을 침범하려는 순간 레이저 광선이 번쩍이며 1초도 안 되어 전부 불타 떨어지는 장면을 말입니다.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순식간에 빔이 날아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효용을 넘어 심리적 억제 효과도 큽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조종사들이 독도 근처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는 두려움을 체득하게 되니까요. 독도의 요새화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UAV, 즉 무인기 시스템이죠. 과거에는 섬 주변을 경비정이나 초계기가 교대로 감시했지만 이 방식은 비용도 크고 빈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독도에서 이륙하는 스텔스 무인기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끊임없이 하늘과 바다를 감시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접근하든 중국 해군이 움직이든 심지어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동해 상공을 지나가더라도 이미 독도의 눈은 모든 것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무인기의 수량이 아니라 질입니다. 한국이 배치한 무인기는 단순 감시용이 아니라 AI 기반의 실시간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죠. 예를 들어 일본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AI가 자동으로 비행 패턴을 분석하고 이것이 정찰인지 도발인지 즉시 구분합니다. 그리고 독도의 지휘센터로 보고해 대응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가동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해 여름,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한 척이 독도 인근에서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국 해군이 직접 함정을 보내 확인해야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독도에서 출격한 무인기가 단 몇 분 만에 접근해 실시간 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했고 AI가 즉각 분석해 위협도 낮음, 감시만 지속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도 일본 측의 움직임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24시간 무인기 체계의 증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 그 어떤 군사 활동을 해도 한국 무인기의 시야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해군이 동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독도의 무인기들이 촘촘히 감시망을 펼치고 있으니 사실상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독도에 대해 공식 언급을 피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중국 해군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기가 과연 날씨나 전자전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이죠. 중국은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재민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무인기가 방해 전파를 맞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독도에 배치된 무인기들은 양자 암호 통신 체계를 활용하고 있어 전자 재밍이나 해킹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각 무인기는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하나가 방해를 받아도 다른 기체가 즉시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즉, 한 대가 무력화돼도 전체 체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스웜 네트워크의 위력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일본과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무인기 운용에서 사람의 조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중국은 양적 팽창에만 집중해 질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무인기 군집 AI 네트워크를 실전 배치했죠. 국제군사학계에서도 이를 두고 동북아의 스카이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독도 상공에 보이지 않는 그물망처럼 무인기가 펼쳐져 있어 일본의 전투기가 접근하면 이미 100km 밖에서 탐지되고 중국 잠수함이 떠오르면 이성 무인기 연동으로 즉시 위치가 기록됩니다. 이는 단순히 감시 능력이 아니라 상대에게 너희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조종사, 함장들은 독도 주변에서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가 요새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레이저포와 무인기 덕분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뿌리, 즉 감시 정보체계의 핵심은 지하 깊숙이 구축된 3중 레이더망입니다. 기존의 지상형 레이더가 노출되기 쉽고 전자전 공격에 취약하다면 독도의 레이더는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매설되어 있어 외부 타격이나 재밍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이 감히 시도하지 못한 발상으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화에 성공한 모델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3중 레이더망은 단순히 항공기만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저를 기어다니는 잠수함부터 고고도 스텔스 폭격기까지 모두 포착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 F-35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J-20 같은 스텔스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의 지하 레이더는 이들을 이미
투명 유리창 속 그림자처럼 잡아냅니다. 미국조차 이 기술에 주목했는데 워싱턴의 한 군사 전문가는 독도에 배치된 레이더는 사실상 스텔스 개념을 무력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중 구조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지하 30m에 위치해 저주파 대역을 담당합니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의 특수 도료와 형상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중주파 대역으로 순항 미사일이나 무인기 같은 중속 비행체를 포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레이어는 고주파 대역으로 탄도미사일이나 고고도 정찰기까지 잡아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교란을 시도해도 한 층이 무력화되면 다른 층이 즉시 대체하기 때문에 사실상 뚫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나 초음속 미사일 같은 특수 표적도 잡을 수 있느냐?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최근 초음속 무기의 우위를 강조하며 동북아에서도 러시아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의 지하 3중 레이더망은 이미 시험 단계에서 마하 5를 넘는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러시아조차도 독도의 레이더망 앞에서는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단순한 역사적 갈등으로 축소시키려 하지만 현실은 이미 군사기술의 격차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독도의 3중 레이더망은 일본의 이지스 체계보다도 훨씬 진보된 형태입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미국 기술에 의존하며 개발한 방어망이 한국의 독자 기술 몇 년 만에 따라잡히고 추월당한 셈입니다. 이것이 일본이 가장 당황하는 이유입니다. 중국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자랑하는 제2-20 스텔스기는 서방 전문가조차 진정한 스텔스라 부르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를 앞세워 군사적 위세를 과시하려 하지요. 그러나 독도의 지하 레이더 앞에서는 이런 위세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독도 기지의 지휘관은 이미 제2-22동의 상공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즉시 좌표가 찍힌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를 알고도 불편한 기색만 내비치고 공식적으로는 침묵하는 건 사실상 독도 레이더의 압도적 성능을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일본이 독도 인근에서 갑작스럽게 해상훈련을 벌이고 동시에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독도의 3중 레이더망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각각의 위협을 동시에 포착해 다층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일본의 움직임은 즉각 해군 KDX 3화 연동에 차단하고 중국의 미사일 발사는 촌공3 같은 요격 체계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독도 레이더는 단순 감시가 아니라 동해 전투 체계의 심장인 셈입니다. 결국 독도의 지하 3중 레이더망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동북아 전체 군사 구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은 스텔스 우위라는 자존심이 무너졌고 중국은 양적 팽창이라는 전략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사실상 동북아의 군사적 눈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는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며 동시에 국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쥐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전통적으로 항공모함은 해군력의 상징으로 불려왔습니다. 일본은 이즈모급 개조를 통해 사실상 항모 전력을 확보했고 중국은 랴오닝과 산둥에 이어 푸젠까지 진수하면서 항모 굴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모들은 막대한 비용과 유지비가 들고 무엇보다도 전시에 쉽게 타격당할 수 있는 떠다니는 표적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독도를 불침 항모로 만드는 전략이죠. 바다 위에 띄우는 대신 동해 한가운데 뿌리를 박은 채 단 한 발의 어뢰나 미사일에도 침몰하지 않는 항모를 건설한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발상이야말로 한국의 전략적 독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거대한 항모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한국은 독도라는 지리적 자산을 활용해 고정식 항모를 만든 겁니다. 항모가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며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독도의 불침 항모는 한 지역을 완벽히 봉쇄하는 데 최적화돼 있습니다. 동해, 일본해,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이 바닷길 전체가 독도의 감시망 아래에 들어가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불침 항모 개념이 실전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까요? 일본이나 중국은 움직이지 못하는 항모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비아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동하지 않는 항모가 오히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바닷속에 깊숙이 기반을 두고 있어 미사일 한 발, 어뢰 한 발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하 벙커, 삼중 레이더, 레이저포, UAV 체계까지 결합돼 있으니 이동형 항모보다 훨씬 생존성이 높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항모는 전시에 가장 먼저 공격받는 표적입니다. 일본의 항모 이즈모가 바다 위에 나가 있다면 한국의 현무미사일 한 발에 순식간에 격침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푸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독도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땅이기 때문에 남아있고 지하 벙커에서 다시 전력을 복구할 수 있죠. 이것이야말로 불침항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계성입니다. 독도가 단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KDX-3 이지스 구축함, KSS-3 잠수함, 그리고 공군 전력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침 항모 독도는 이들과 함께 삼각편대를 이루며 동북아 바다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일본이 항모를 움직여도 중국이 전단을 출항시켜도 독도 중심의 방어망이 모든 움직임을 제약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건 비용 문제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항모 한 척을 유지하는데 매년 수조 원을 씁니다. 훈련, 승조원 인건비, 보급, 항모전단 운영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 비용이죠. 그러나 한국은 독도를 고정 항모로 만들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훨씬 큰 억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불침항모 전략은 경제성과 군사성을 동시에 잡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고정 항모라면 해외 원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략은 원정이 아니라 결정적 방어입니다. 독도가 버티는 한 일본도, 중국도, 심지어 러시아도 함부로 동북아 해역에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불침항모 독도는 한 지역에서의 절대적 억지력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익에 훨씬 부합하죠.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이 항모를 출항시켜 동해로 진입하려 할 때 독도의 레이더가 이를 포착하고 UAV가 추적하며 레이저포가 상공을 장악합니다. 동시에 지하 벙커에서 지휘되는 삼중 방어망이 즉시 대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 항모의 위력입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의 항모는 보여주기식 무대 장치에 불과하고 한국의 독도는 실질적 전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진짜 항모가 되는 겁니다. 독도가 불침항모로 탈바꿈하면서 가장 크게 흔들린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를 외쳤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조차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이미 한국의 철통 요새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죠. 일본의 교과서 속 허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진 겁니다.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집권 초기부터 독도 문제를 대외적 압박 카드로 쓰려 했지만 독도가 무장화되자 오히려 일본 내부에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도발로 한국만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의 논조를 살펴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여전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일본 내 진보 매체는 이미 한국이 독도를 사실상 군사기지로 고정시켰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론을 펴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일본 국민 여론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독도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교 실패가 아니라 일본 사회가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공포는 단순히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독도가 군사적으로 강화될수록 일본 자위대의 전략적 공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동해에서 훈련을 시도하면 독도의 UAV와 삼중 레이더망이 모든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이 정보는 즉시 한국 해군과 공군으로 공유되고 필요한 경우 한미연합전력까지 연계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한국의 감시망에 포착되는 셈이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외칠 수 있을까요? 그건 스스로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꼴일 뿐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공식 석상에서 독도 문제는 한국이 이미 장악했다. 일본은 더 이상 괜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발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조차 독도는 한국의 땅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을 등에 업고 독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제는 미국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라 외교적 고립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일본은 왜 여전히 독도 문제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영토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때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일본이 한국에게 결정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독도 문제는 그들의 자존심 마지막 끈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자존심을 지키려 발버둥칠수록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고립만 심화됩니다. 동의합니다. 더구나 일본 내 보수 정치인들이 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독도 영유권을 외치며 국민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한국의 군사 요새가 된 순간 일본 국민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독도는 더 이상 일본 정치의 선동카드로 쓰이기 어려워진 겁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건 일본의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은 독도 무장화가 가속화되자 내부적으로 혹시 한국과의 군사 충돌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일본이 독도에서 군사 행동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즉시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고 미국 역시 일본의 무모한 도발을 제어할 겁니다. 일본은 겉으로 강경 발언을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전혀 할 수 없는 이른바 빈수레에 불과합니다. 독도의 무장화가 일본만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가장 불편해하는 쪽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동중국해와 동해를 거쳐야 하고 이 길목을 독도가 사실상 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독도에서 운용되는 UAV, 삼중 레이더망, 레이저 포체계는 단순히 한국 방어를 넘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실질적 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항모 굴기를 외치며 태평양으로 진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독도가 불치망모로 자리 잡으면서 그 모든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이 동중국해에서 출항해도 독도의 레이더에 잡히고 무인기들이 실시간으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중국 해군 입장에서는 마치 감옥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중국 스스로 태평양 진출 전략에 치명적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둘째, 한국의 군사력을 정면으로 자극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속으로는 불편해하면서도 겉으로는 침묵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지만 청취자 여러분,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의 독도 방어망이 PLA 해군의 전략적 공간을 제약한다 라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와의 협력도 독도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나 잠수함이 동해를 지나갈 때도 독도의 삼중 레이더망에 포착되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훈련을 해도 결국 독도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이면서 독도 인근을 동시에 압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과 달리 중국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전술을 즐겨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독도의 UAV 스왑 네트워크가 훈련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한국 해군과 공군이 맞대응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오히려 자신들의 전술과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즉, 수적 우위조차 독도 앞에서는 무력화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특히 중국의 스텔스기 J-20은 서방 전문가들조차 성능을 의심하는 기체인데 독도의 삼중 레이더망에서는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독도에 배치된 양자 암호 통신망 덕분에 중국의 전자전 공격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사이버 전력을 동원해도 독도의 방어 체계를 마비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느끼는 진짜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의 불편함이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선다고 봅니다. 독도가 무장화되자 중국의 1대1로 해양 버전 전략도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독도로 동북아 해상교통로를 장악하면 중국의 에너지 수송선이나 무역 항로가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독도는 중국의 경제의 전략적 야망을 동시에 제약하는 일종의 전략 족쇄가 된 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 항모 푸젠이 태평양으로 나가려 독도 인근을 스쳐 지나가려 할 때 이미 독도의 레이더가 전단 전체를 추적하고 UAV가 그 움직임을 위성망과 공유합니다. 중국이 보여주려는 대국의 위용은 그 순간 한국의 데이터베이스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결국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더라도 모든 움직임이 한국의 눈에 기록되는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독도가 중국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독도가 불치망모로 기능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억지력이 되지만 이것이 단독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한국 해군의 최정예 전력, KDX-3 이지스 구축함과 KSS-3 잠수함, 그리고 공군 전력과 결합할 때 그 힘은 대가 됩니다. 마치 하나의 톱니바퀴가 거대한 시계 장치를 돌리듯 독도는 함대 전체를 지휘하고 연결하는 중추 신경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 독도 문제를 단순히 영토 분쟁으로만 볼 수 없는 겁니다. 사실상 한국이 동북아 전체 해역을 제어하는 플랫폼으로 진화시킨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KDX-3 구축함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이지스 전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와 연동되면 그 위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독도 3중 레이더망에서 탐지된 표적이 실시간으로 KDX-3로 전송되면 구축함은 미리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항모 이즈모가 접근한다 해도 독도와 KDX-3가 동시에 움직이면 순식간에 포위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독도가 일종의 지휘센터로 작동하면서 함대 전체가 눈과 귀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KSS-3 잠수함과의 연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KSS-3는 단순히 잠수함이 아닙니다. 자체 개발한 SLBM을 탑재해 전략적 억지력을 갖춘 수중 요새입니다. 독도의 지하센터에서 잠수함 운용 정보를 통합하면 중국이나 일본 함정이 독도 주변을 드나드는 순간 수중에서는 KSS-3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마치 체스판에서 킹을 중앙에 두고 퀸과 나이트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독도는 전체 전력을 한데 묶는 킹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고정된 기지인데 이동하는 함대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의 분석가들도 고정된 기지와 기동 전력이 완전히 결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도는 위성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어 함대가 어디로 이동하든 모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독도가 곧 하나의 작전 사령부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함대와의 결합은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강력합니다. 그 부분을 잘 짚으셨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항모와 구축함을 별개로 운용하면서 서로 간의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 역시 함대와 기지 간의 통합 지휘가 미흡하죠.
하지만 한국은 독도를 중심으로 완벽한 통합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즉, 육상기지, 독도, 해상전력, KDX-3, 수중전력, KSS-3, 공군전력, KF-21 및 F-35K, 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합동작전이 아니라 사실상 융합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 항모 이즈모 전단이 동해에 진입하려는 순간 독도 레이더가 이를 포착하고 KDX-3가 즉시 이동에 차단합니다. 동시에 KSS-3 잠수함이 전단 아래에 숨어 SLBM 발사 태세를 갖춥니다. 여기에 공군의 KF-21편대가 상공에서 엄호를 펼치면 일본 전단은 순식간에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독도는 그 작전의 출발점이자 전체를 묶는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푸젠 항모전단이 동중국해에서 출항해 태평양으로 나가려 한다면 독도의 UAV가 먼저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그 정보는 곧장 KDX 3화 KSS 3로 전달되고 한국 공군이 남해에서 출격해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독도의 감시망과 한국 해군의 삼각편대에 동시에 봉쇄당하게 됩니다. 일본, 중국 모두 독도의 존재를 거대한 족쇄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독도와 한국 함대의 결합은 단순히 1이 아니라 1이 10이 되고 100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독도가 단독으로는 감시와 방어의 거점이지만 함대와 연계되면 동북아 전체 해역을 장악하는 지휘본부로 변모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아무리 함대를 늘리고 항모를 띄워도 독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네트워크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독도가 억지력과 감시 능력을 제공하는 측면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바로 만약 일본이나 중국이 도발적으로 기습 공격을 한다면 독도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일본 우익 정치 세력이나 중국의 군부 강경파는 한국의 독도 무장화가 지나치다며 군사적 행동까지 검토한다는 보도를 흘리곤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현실성은 낮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령 중국 PLA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훈련을 빌미로 독도 인근 해역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단계에서 독도의 3중 레이더망은 발사 직후 궤적을 탐지합니다. 동시에 촌공 3 요격 체계가 자동으로 작동해 위협도가 높은 탄도체를 추적하죠. 이 상황에서 독도는 단순히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즉각 한국 해군 KDX-3와 연결해 대응 전개를 지시합니다. 만약 실질적 공격이라면 요격과 동시에 현무미사일 보복 발사 시나리오까지 열리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악몽이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일본 자위대가 항공 자산을 이용해 독도 상공을 침범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독도의 UAV들이 가장 먼저 출격해 위협 항적을 확인합니다. 일본 전투기가 접근하면 레이저 포가 경고 사격을 하고 필요시 즉시 격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위성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국제사회의 증거로 공개될 수 있죠. 다시 말해 일본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으로 실패하고 외교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독도의 기습 대응 시나리오는 단순히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습 공격은 상대가 반응하기 전에 충격을 주는 게 목적이지만 독도의 자동화 체계는 인간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대응이 시작됩니다. AI가 미사일 발사 순간을 인식하고 요격 체계를 자동 작동시키며 UAV와 KDX-3, KSS-3의 명령을 동기화합니다. 이 선제 자동 대응 능력이야말로 일본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다방면에서 공격한다면 독도는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독도의 체계는 멀티 타깃 대응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 일본 전투기가 접근하면 UAV와 레이저 포가 맞고 다른 쪽에서 중국 미사일이 날아오면 3중 레이더망과 촌공3가 동시에 대응합니다. 즉,
다방향 공격에도 독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점은 국제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합니다. 최근 한미국 연구소 보고서는 독도는 이미 동북아에서 가장 견고한 다층 방어기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공격 시나리오는 시뮬레이션 단계에서조차 성공률이 극도로 낮다고 분석했죠. 심지어 일본 내 일부 군사평론가는 독도 공격은 곧 자위대의 자멸을 의미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이 미사일을 쏘고 일본이 전투기를 띄우는 순간 독도의 지하사령부에서 자동 대응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하늘에서는 무인기들이 그림자처럼 떠다니며 적을 추적하고 바다에서는 KSS-3 잠수함이 은밀히 대기하며 응징태세를 갖춥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분 안에 이루어지니 사실상 기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결국 독도의 기습 대응 시나리오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도발하면 곧바로 자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독도를 향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수록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고 군사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도가 동북아에서 절대적인 억지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독도의 무장화는 단순히 군사 배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삼성, 한화,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없었다면 레이저4, 삼중 레이더망, UAV 네트워크는 결코 실현되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은 미국 기술에, 중국은 러시아나 해외 카피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순수 국내 연구개발로 독도를 세계 최초의 불치망모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 국방의 상징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일본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산업에서 미국의 부품과 라이선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부터 레이더, 통신, 미사일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자국에서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독도의 지하 3중 레이더망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나노 반도체 기반 신호처리 칩 덕분에 가능한데 일본은 아직도 10나노 이상 공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기술 격차가 일본을 더욱 좌절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한화의 역할입니다. 독도의 레이저4는 단순한 개념 실험이 아니라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초로 실전 운용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장비입니다. 레이저 출력, 냉각 기술, 에너지 공급 시스템 모두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조차 아직 시험 단계에 머무르는 기술을 한국은 독도에 실전 대치했으니 중국과 일본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LIG 넥스원의 UAV 기술도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독도의 UAV 네트워크는 단순한 무인 정찰기가 아니라 군집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서로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건 마치 인간 조종사가 수십 명 동시에 지휘하는 효과를 내죠. 일본은 아직도 조종사 중심의 무인기 체계에 머물러 있고 중국은 양적 확산만 할 뿐 질적 도약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독도에 24시간 무인기 순찰 체계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독자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의 위기 의식입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과 중국의 팽창주의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의 민간 기술력이 군사로 곧바로 연결된 점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를 방산으로 이전하는 데 큰 장벽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집권 초기부터 독도를 단순한 상징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 기술적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삼성, 한화, LIG 넥스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막대한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독도는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전략기지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기술 없이는 제대로 된 방어망 하나 구축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양산만 하고 품질 관리도 못하는 장비를 들고 으스댑니다. 결국 독도를 통해 드러난 건 단순히 군사력의 격차가 아니라 기술 주권의 격차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독도의 무장화는 단순히 총과 포를 더 놓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기술의 총합이 만들어낸 미래형 방위 모델입니다. 일본은 공포에 휩싸였고 중국은 태평양 진출 꿈이 막혔으며 미국조차 한국이 독립적으로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독도는 더 이상 영토 분쟁의 상징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최첨단 기술 강국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독도의 무장화와 불치망모화는 일본과 중국만을 긴장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상 미국에게도 매우 복잡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을 자처하며 한국과 일본을 양날개처럼 묶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도를 자력으로 요새화하고 기술까지 100% 국산으로 무장하자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동맹의 울타리를 넘어 독자적 길을 걷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흥미롭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는 한국이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비공식 회담에서는 너무 독립적으로 가는 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합니다. 워싱턴 내부의 시각도 갈립니다. 펜타곤 일부는 독도가 무장화되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환영하지만 국무부 일부는 한국이 미국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며 불안해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과연 독도의 무장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할까요? 아니면 은근히 제동을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중 전략을 쓸 거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기술 독립이 미국의 무기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겁니다. 이미 독도의 레이저4, UAV, 3중 레이더망이 미국의 유사 장비보다 더 앞서 있다는 점이 드러났으니 미국 방산업계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도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도 무장화는 단순히 한국의 방어 강화가 아니라 미국 방산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신호라는 겁니다. 예컨대 레이저 무기만 해도 미국은 아직 고가의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한국은 동맹이자 경쟁자라고 평가했죠.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딜레마 아닐까요?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 1 삼각 동맹 구도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왔지만 독도의 무장화가 진행될수록 일본의 군사적 가치는 떨어집니다. 일본의 항모나 자위대는 독도의 3중 레이더망과 한국 함대 앞에서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없이는 동북아 안보 전략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그는 이 상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독도를 무장화했으니 주둔비를 더 내라든지 한국의 무기 수출이 미국 기업을 위협하니 일정 부분 양보하라는 식의 요구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한국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독도의 무장화 자체가 이미 한국의 독립적 협상력을 상징하니까요. 독도가 불치망모로 탈바꿈하면서 일본과 중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심대한 파급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동해를 통해 SLBM,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실험이나 해상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독도의 3중 레이더망과 UAV 네트워크가 가동되면서 이런 움직임은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됩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몇 분 후에야 탐지됐지만 이제는 발사 순간에 이미 독도의 데이터 센터에 기록되고 한국 합참에 전달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독도는 그들의 비밀 무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든 골칫덩어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김정은 정권은 독도의 무장화를 매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단순히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전략 자산도 전부 드러내버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북한 심포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이 진수대 동해로 나오는 순간 독도의 해저 감시망에 포착됩니다. 과거 같으면 북한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인다고 과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언론에서 북한 잠수함 위치가 실시간 추적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독도를 우회해 서해나 다른 경로로 전략 무기를 실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감시망이 이미 전국적으로 촘촘히 깔려 있고 독도의 시스템은 그 중심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대규모 항모 전단을 꾸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독도는 북한의 전략적 숨통을 조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을 짚고 싶습니다. 독도의 무장화는 단순히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전, 즉 전략적 압박으로도 작동합니다. 북한군 간부들이 독도에서 출격하는 UAV 영상을 보거나 삼중 레이더망이 자신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군 내부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다 보인다는 절망감은 실제 무기보다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독도의 무장화를 빌미로 도발 수위를 높이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동해상에서 미사일 시험을 더 자주 하거나 장거리 포 사격 훈련을 과시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독도의 감시망에 걸려 국제사회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자신들의 약점을 더 드러내게 될 뿐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러시아까지도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니 북한의 위협은 허세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북한은 사실상 고립된 체제입니다. 일본처럼 미국의 동맹도 없고 중국처럼 경제 대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의 무장화는 북한에게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공간은 줄어들고 도발의 실효성은 사라집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와도 독도의 삼중 레이더망과 UAV 네트워크 앞에서는 모두 낡은 장난감처럼 보일 뿐입니다. 독도를 최첨단 요새로 만든 과정은 단순히 군사적 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와 주변국에 보내는 강력한 심리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역사 논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독도를 끝까지 지킨다. 누구든 침범하면 즉시 반격한다 라는 신호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일본이 중국이 북한 모두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한국 국민에게는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심리전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특히 일본을 향한 심리적 효과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독도를 교과서에 넣고 정치인들이 연례 행사처럼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독도가 첨단 무기와 삼중 방어망으로 둘러싸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본의 주장이 허공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독도 인근에 접근하는 순간 레이저 포에 격추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런 심리적 억지력이야말로 실질적인 군사력 못지않게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겉으로는 독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강조하는 해양 굴기는 태평양 진출을 전제로 하는데 독도의 UAV와 레이더망이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지휘관들이 훈련 때마다 우리 움직임이 독도에 다 찍힌다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심리전의 승리 아닐까요? 동의합니다. 북한의 경우는 더 극적입니다. 북한은 종종 우리는 남조선을 기습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독도의 무장화로 인해 북한의 모든 움직임이 노출되는 순간 그 위협은 심리적 힘을 잃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다 보인다는 불안감이 퍼지면 그 체제는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독도의 무장은 북한의 심리적 전쟁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한국의 심리전 우위를 확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과연 독도의 요새화가 단순히 군사 억지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제 답은 분명합니다. 독도는 한국이 전 세계에 우리는 주권을 스스로 지킨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는다. 라는 선언을 한 무대입니다. 이는 일본이 중국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에도 울려 퍼지는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워싱턴과 모스크바에서도 이 메시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이 스스로 강해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독립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전략 자산이 독도에 의해 감시당한다는 사실에 불편해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독도의 무장은 단순히 지역 분쟁 차원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키우는 심리전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심리전의 핵심은 상대가 도전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독도 영유권을 외치기만 할 뿐 행동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태평양 진출 구상을 꺼내지만 실제로는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한국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도 독도의 감시망에 걸리는 순간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도가 가지는 심리전적 위력입니다. 독도를 불치망모로 만든 것은 단지 한국 안보의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가 이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섬을 요새화해 항모에 준하는 전력을 확보한다는 개념은 기존 군사교리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까지 우리도 한국처럼 작은 섬을 방어 공격 플랫폼으로 만들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기술을 수출 가능한 패키지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는 연안에 작은 섬들이 많고 이곳을 전략 거점으로 바꾸려 합니다. 그런데 항모를 건조하는 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죠. 이때 한국이 보여준 독도 모델은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사우디는 이미 하나와 LIG 넥스원에 작은 섬을 불치망모로 만드는 컨설팅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솔루션을 한국이 독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남아시아는 어떨까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작은 섬을 요새화한다면 중국의 팽창주의에 강력히 맞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의 독도 모델이야말로 남중국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어 개념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면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휘둘리지 않고 자주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유럽도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트해 연안의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는 러시아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죠. 그들이 작은 섬이나 해안 기지를 한국식 불치망모 모델로 바꾼다면 러시아 해군을 억제하는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일 겁니다. 결국 한국이 만든 불치망모 개념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전략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모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이 과연 이런 모델을 수출해도 괜찮은가? 기술 유출이나 역이용의 위험은 없을까? 일리가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즉, 레이더 이레이저 포 UAV 지휘 체계가 모두 결합된 패키지 형태로 공급하기 때문에 기술이 분산돼 악용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동시에 한국이 핵심 부품을 계속 통제하기 때문에 수출국도 한국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무기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의 안보에 직접 개입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한국의 외교적 위상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을 경계하면서도 동맹국들이 한국 기술을 찾는 걸 막기 어렵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따라올 수 없고,
중국은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점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아와 중동의 작은 섬들이 한국식 불치망모로 변신해 중국의 해군 진출을 봉쇄하고 러시아의 위협을 차단하며 심지어 유럽까지 그 모델을 도입하는 상황을요.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전략 질서를 재편하는 주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독도의 변화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독도는 단순히 역사와 감정의 상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레이저포, UAV 네트워크, 지하 3중 레이더망, 그리고 불침 항모 개념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전략 거점으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 섬을 요새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중심에 섰다는 선언입니다. 맞습니다. 독도는 더 이상 일본의 억지 주장이나 중국의 불편한 시선을 걱정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일본은 공포에 휩싸였고 중국은 태평양 진출이 가로막혔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독립적 기술력과 전략적 선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독도는 한국의 주권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군사, 정치적 균형을 좌우하는 심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독도의 요새화가 한국 내부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째,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독도를 지킨다는 건 곧 대한민국의 존엄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둘째, 군사적 억지력입니다. 일본이 중국이 북한 모두 감히 도발할 수 없는 억제 효과가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 국제적 위상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전략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독도의 요새화는 단지 군사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 외교 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중동, 동남아, 유럽까지 한국의 불치망모 모델을 수입하려 합니다. 이는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이 전략 모델을 세계에 수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결국 독도는 한국 방어의 심장이자 한국 외교의 날개가 된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도전은 있을 겁니다. 일본은 교과서와 외교 무대에서 억지를 계속할 것이고 중국은 군사적 팽창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독도의 요새화는 우리는 스스로 지킨다는 확신을 국민과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독도는 더 이상 분쟁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던진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한치의 영토도 양보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의 기술과 의지로 미래를 개척한다. 이 선언 앞에서 일본은 흔들리고 중국은 주저하며 미국조차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